2018년 8월 19일 일요일, 벤저민 프랭클린이 생각나는 나른한 이 아침,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2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프로님. 아우,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딱 일주일 만에 이번엔 방송 찍네요. 정말 오랜만에 정기적으로 찍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일요일 아침이죠, 지금. 네, 저희 21번째 방송을 찍고 있고요. 네. 지금 장소는 저희가 첫 번째 방송을 찍었던 그 카페. 리빙에 있는 한 카페 올라와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지금 눈을 뜨려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과음을 조금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제는 과음을 나이를 생각하실 때가 돼가지고. 술이 안 깨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뭘로 준비를 했습니까, 방송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 나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라를 파악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거라. 국가 최고의 가치 체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중요하죠. 헌법 네, 아니겠습니까? 헌법. 베트남어로 宪법. 비엔팝, 영어로 컨스티튜션. 한국말로 헌법. 그렇죠. 헌법에 대해서 한번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공돌이, 네. 그 다음에 또 이과 출신, 아는 거 개코딱지 없는데 우리 이프로가 또 사실을 준비했던 또 법권을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 길게 안 하는 걸로 또 하고. 과거의 이 기억들을 살려가면서 베트남의 헌법을 열심히 분석해서 2부작에 걸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헌법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죠. 한 나라의 그 정치, 사회, 문화적인 그 가치 규범을 담고 있고.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법치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법에 그렇죠. 의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그 규범이 정해지는데 그 가장 상위 가치를 가지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요 헌법을 공부하는 거는 또 한 나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네. 법 중에 법,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가치 질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규정하는 기본법이라고 그렇죠.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또 저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또 헌법을 개정을 하니 많이 실패했죠. 많은데 왜냐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예. 헌법이라는 게 또 한번 정해 놓으면 바꾸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이게 형법이나 민법처럼 단순히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하는 법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약간 그 두루뭉술한 걸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죠. 예를 들면 형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엄사장이 사고를 쳤다, 죄를 네. 지었다, 그럼 빵에 얼마에 들어가나 하는 약간 그 단순한 개념인데 그렇죠. 헌법 같은 경우 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좀 짧게나마 이걸 좀 언급해 드리는 게 청취자분들이 이 베트남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러면은 저희 또 역사와 전통.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네.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에 앞서서 네. 광고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친구야, 우리 하노이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이 새벽 1시인데 호텔 체크아웃 이후에 오후 저녁 시간 동안 캐리어 맡길 만한 곳 없을까? 나만 믿어. 수화물 사이즈에 상관없이 단돈 9달러로 하노이 호텔에서 공항까지 수화물을 대신 배달해주는 더 무빙 컴퍼니 서비스가 있잖아. 하노이 여행 아직도 캐리어 끌고 다니시나요? 수화물 핸즈프리 서비스 더 무빙 컴퍼니. 일주일 사이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읽어드리려고 했다가 한 주 미뤘던 우리 어나더 데이님께서 네. 베트남 귀신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이런 얘기는 조금만 빨리 들려주셨으면은 저희가 써먹을 수 있었는데 방송에.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만약에 내년에도 저희가 남녀 특집 찍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반드시 또 활용해서 또 기가 막히게 한번 각색과 편집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마드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렇죠. 베트남 가서 짧은 문장이라도 얘기를 하면은 되게 좋아하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호치민은 조금 안 그렇다고 하는데 하노이 쪽에서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신짜오, 진짜 엠땐 라직 한마디만 해도 그리고 기가 막히죠. 자질해지죠. 그리고 또 우디 아이가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호치민에서 나중에 한번 저희도 이게 사람 불러서 한번. 그렇죠. 호치민 사람들을 모시면 저희가 찍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혹시 호치민에서 하노이로 여행 오시는 분, 또 찍고 싶으시다 하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같이 한번 찍어서 우디 아이가님께 헌정하겠습니다. 헌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야망패자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굉장히 안 무서운 방송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ISV 훈장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거 독일어 같은데 이거? 뭐 그런 거 아니야? 데스 DEUTSCH 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2%에게 좀 넘겼는데 네. 한번 해답을 주시죠. 지금 뭐 일당 체제고요. 일단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네. 아직까지도 공산 헌법편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공산당이란 게 4개가 나오죠, 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처럼 뭐 여러 정치적으로 이제 여러 당이 있는 나라는 아니고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게 사실은 뭐랄까 이 베트남에 좀 철저히 분리돼 있죠. 약간 정치는 사회주의를 따라가고 그리고 바꿔 말하는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네. 약간 짬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헌법 지금. 내에도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또 방송 이번 시간을 통해서 네. 한번 풀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마드님께서 댓글 2번 달아주셨는데 방송 듣기 전, 방송 듣기 후 네. 저희가 또 열심히 찍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그네 라면님께서 베트남 3-4번 정도 다녀오셨다고 분짜 맥주 편은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뭐 길게 써주셔가지고 제가 옹개국어 평범한 거짓말어가 뭐죠 이게 또 거짓말 보통 이제 3개국어 한다. 예. 한국어, 네. 참말, 거짓말 뭐 이런 말을 그런가요? 쓰는 그런 드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고급스럽네요. 드립이 또 약간 네. 제가 이해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망패자님께서 네.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완자님께서 조승우가 있다는데 거울 한번 보셨습니까? 아침에 면도를 안 해가지고 지금 조승우는 모르겠고 근데 지금 앞에 제가 놓고 보고 있는데 조승우 있는 것도 같아요. 제가 아이. 조승우 생각하면서 보니까 기분 탓이에요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달아주셨는데 또 대유 이거 나중에 좀 예, 또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알려주세요. 이건 좀 정말 발음이 어렵네요. 지금. 상디 아빠 누구지? 없어. 여기서 빵 트셨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네. 베트남 헌법 2013년 수천 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우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애국, 단결, 인의, 불굴의 강인성을 키우고 찬란한 전통 문화를 조성하여 왔다. 1930년부터 호치민 주석에 의해 창당되고 연마된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하에 우리 인민은 민족의 독립과 자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오랜 기간 고난과 희생 속에서 혁명 투쟁을 진행하였다. 8월 혁명을 성공시켜 1945년 9월 2일 호치민 주석은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으며 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개명하였다. 전 민족의 의지와 힘,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 등으로 우리 민족은 민족 해방, 나라 통일, 조국 보호를 위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국제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도이머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요하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성과를 이루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왔다. 베트남 인민은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국가 건설 강령을 체계화하면서 1946년 헌법, 1959년 헌법, 1980년 헌법, 그리고 1992년 헌법을 이어받아 국민 부흥, 국가 부강, 민주, 공평, 문명 등의 목표를 위해 동헌법을 수립하며 이행하고 보호한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엄 사장이 읽었던 게 그거죠 이제 헌법의 전문. 그러니까 헌법 전문을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그 헌법이 이루어지게 된 그런 계기와 과정 그리고 뭐 헌법이 담고 있는 중요한 가치적, 역사적 근간이 되는 사실들을 담고 그렇죠 있죠. 남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일단은 뭐랄까요 그 호치민 주석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서는. 그렇죠. 네. 제가 뭐 그때 지난번에 이 방송 자체가 지난번에 우리 컨퓨슈무스님께서 헌법에 대한 방송을 하면 좋을 것이다. 네, 말씀하셨던 하셔가지고 제가 그 헌정 방송으로. 네,
컨셉으로 찍은 건데, 네. 그러니까 한국 헌법 같은 경우는 전문을 보면은 뭐 주로 나오는 게 3.1 운동, 4.19 민주혁명 이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이 이제 1930년도에 이제 호치민 선생님께서 이제 베트남 공산당을 창단하셨다. 상당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또 45년에 또 독립선언을 해서 베트남 이때는 민주공화국이었대요. 지금은 뭐죠? 베트남 사회주의 그 뭐죠? 공화국. 공화국인데 네. 이때는 민주공화국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 다음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뭐 도이머이 같은 경우 또 저는 또 인상 깊게 본 게 네. 모든 전쟁에 승리하였으며 그렇죠. 이걸로 자부심 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또 뭐 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예전에 개정되기 전 헌법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다 언급을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걸 언급해주는 이유가 이제 앞에 헌법의 이제 그 정통성을 유지해서 계속 이어가는 헌법이다라고 해서 201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헌법이. 그래서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87년도에 개정되고 지금까지 헌법을 못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87년 하면 역사적인 해죠. 저희가 태어난 나라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헌법 개정을 지금도 뭐 한국이 지금 헌법 개정 때문에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뭐 헌법 개정은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10년간은 못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92년도가 제가 볼 때 도이머이가 추진된 난 이후에 한번 개정을 했고 2013년도 예. 따끈따끈한 헌법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좀 빌리자면 이제 좀 그 공산당에 좀 뭐랄까요, 그 파워풀한 걸 좀 더 실어주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뭐 헌법 개정 전문은 이제 이 정도로 보고 저기 네, 넘어가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 사시 준비할 때 예. 헌법 공부했었나요? 뭐 했었죠. 그때 배웠던 뭐 그런 좀 썰 좀 풀어주세요. 어땠는지. 공부하지 마시고요. 사실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되는 사람이 아무나 가더라고. 그래서 뭐 헌법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면 뭐 100몇십 개 조항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보통 스타트로 들어가는 그 뭐랄까 그 넘버가 높은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앞부분에 있는 게 항상 중요하겠죠. 네네네. 그래서 한국 헌법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첫 번째가 1조 1항이 그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저희 학과 교수님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 하실 분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죠? 왜냐면은 어쨌건 간에 정확하게 오피셜한 내용은 아닌데 네. 숫자가 더 위에 있는 거를 좀 더 중요 조항으로 사람들이 좀 분석을 여기죠. 많이 해요. 네네네. 예,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국민 주권은 국민에서 나오는데 그게 2조지 않습니까? 예. 1조 2항이고 첫 번째가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첫 번째인데 바꿔 말하면은 민주공화국이란 가치를 위해서는 국민을 약간 탄압을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아, 왜냐면 그쪽 가치 자체가 더 위에 있다고 보는 그렇죠. 거니까. 공화국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는 네. 국민의 주권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건 그 다음 순위다. 다음 순위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안 좋다. 이거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주위에 헌법 공부하시는 분들. 이게 일리 있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게 있죠. 베트남 그래서 1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장 정치제도에서 1조. 네. 그거가 뭐냐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육지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 국토가 있는 국가다. 이게 가장 우선 그 전문 다음에 있는 네. 첫 번째 조항인데 이게 재밌어요, 사실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명시했죠.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이고 네. 맞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육지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데 이게 대한민국 헌법 3조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국토를 내가 봤을 때 소중하고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독립과 뭐랄까 그 심지어 또 뒤에 나오죠. 또 바로 얘기가. 통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예, 독립과 통일 주권이라는 얘기가 들어간단 말인 거죠. 네. 이게 뭐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이걸 엄청나게 큰 가치로 두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독립과 통일과 뭐랄까요 스스로의 그 주권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1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두 번째가 2조가 보면 이제 또 나옵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인민을 사회주의 법치 국가이다. 네, 이게 대한민국의 1조 1항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그건 되죠. 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도 제 생각인데 국가의 존재, 땅을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흔히 오해를 하시는 게 네. 사회주의 공화국이 막 되게 뭔가 뭐랄까요, 저희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 되게 좀 뭔가 보수적이고 경직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베트남 사람들은 이거 앞서 말한 그 영토 조항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얘기를 1조로 나왔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걸.
자신네들이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라면 바꿔 말하면 이제 사회주의 법치주의 국가라는 그 가치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2조 2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이 주인이 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그 기반은 직공계급,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의 그 촉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계급주의 저희가 아는 그 뭐랄까요 사회주의 산업공상. 네 산업공상이랑 다른 거지 않아? 그 비슷한 거 아니야? 산업공상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선비계급 선비사, 사. 농민, 공돌이. 공돌이 그 상인들 뭐 이런 거잖아. 아 그런가? 직공계급이라고 하면은 그 이게 힘 돌리는 친구들. 그렇죠. 이거 그 망치 두드리기는 친구들이고 농민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지식계층의 연맹은 이게 바로 공산당 아닌가? 그렇죠. 아니 지식계층은 말 그대로 선비들. 펜대 굴리는 사람들.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죠. 화이트 칼라?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 뭐랄까요 그 공산주의를 떠받치는 사람들, 사회주의를 떠받치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프롤레타리아들. 맞죠? 보면은 베트남 국기 뒤에 얘기가 좀 나오는데 국기를 보면은 국기 말고 뭐라 하지? 공산당 깃발을 보면은 네. 낫과 망치예요. 그거 예전 소련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련이. 그게 이제 그 최초의 그런 공산당 국기를 조금 변경시켜가지고 베트남도 이제 공산당 깃발을 쓰는데 제가 재밌어서 찾아봤더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 가운데 촛대가 딱 서 있어요. 내가 그 누구지? 촛대. 그건가? 김씨야? 그게 바로 김씨야? 이 지식이야? 지식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 그래? 지금 베트남 깃발에는 낫은 농민, 네. 그 다음에 망치는 공인을 상징하는데 이 지식층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베트남 이 공산당 세력을 영도하는 집단을 네. 이 직공계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맞아. 북한은 그게 있구나. 촛불. 네,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이게 지식인도 그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훅 불면 꺼지는 거 아니야? 얘들은. 장님 지금 이 촛불 우리 혁명을 지금 무시하는 거야? 아니. 북한에서는 훅 불면 꺼지잖아. 근데 또 이번에 제 2조 3항인데 네. 보면은 한국에는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은 국가의 권력은 동일하며 입법, 행정, 사법권을 이행하는데 국가기관의 배치, 협조, 통제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헌법에는 삼권 분립에 대한 내용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네. 근데 왜 없지? 이게 뭐 내용을 읽다 보면 맥락적으로는 나와요. 그렇지, 근데 헌법에 대해 나오고 뭐 국회에 대해 나오고 하는데 따로 이 삼권 분립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건 없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3항을 보면은 뭐 뻔한 얘기죠. 이제 뭐 다 행복하게 삽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3조 3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뭐 그래서 국이 볼 필요는 없고 4조가 되게 저는 좀 재밌게 봤어요 일단.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직공계급의 선봉대면서 네. 노동인민과 베트남 전민족의 선봉대이고 직공계급, 노동인민 및 전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호찌민 사상을 사상적인 기반으로 만들며 국가 및 사회의 영도 세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명시를 했죠 여기는 그냥 4조 1항에 그냥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주 일당이라고 그냥 바꿔놓고 시작하죠 여기는. 그렇죠.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뭐죠? 마르크스 레닌이 만든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마르크스 네. 레닌주의는.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네. 헌법에 명시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없다고 그때 하셨지 않았어요? 4군데 나라가 있죠 거기 지금. 왜냐면 이제 그 냉전 시대 같은 경우 냉전이 끝나고는 25개까지 국가가 있었대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거를 헌법에 넣은 국가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중국, 미얀마, 베트남, 쿠바 그렇게 해서 4군데가 딱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헌법 개정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베트남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빼려고 했었대요. 근데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이제 이런 사상 같은 경우를 뺄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넣고 가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게 호찌민 사상이 나오죠 이게. 호치민 사상이 뭔가요? 호치민 사상, 호치민 아저씨 생각이죠. 이게 잠깐 제가 이렇게 네. 걱정이 된 게 요거 우리 방송 앞에 우리 항상 하던 거 요새는 좀 안 했던 거 뭐라고 해야 돼? 사전에 공지하는 거. 우리가 너무 건방져졌어요. 이제는 우리 믿으라 이건가? 아니야. 하여튼, 네. 이게 뭐냐면 호치민 사상이 결국 민족주의랑 모든 게 다 연결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 정권, 사회주의 정권에 들어오는데 민족의 독립 없이는 이게 될 수가 없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프랑스라든지 이 사람 그 시절에 식민지 시절부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렇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사회주의 땅,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독립을 못했기 때문이고 주권이 없는 국가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호치민 사상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그 뭐랄까 그 동양의 뭐 이 사상과 뭐 좋은 것만 다 섞어놨다라고 해보니까 결국에 뭐냐면 민족주의랑 독립을 되게 우선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뭐
되지 않는다라는 게 호치민 사상이고 또 이 말이 뭐냐 그만큼 호치민이라는 사람에서 중요하고 베트남 사람들의 독립과 뭐랄까 그 민족주의 엄청나다. 네. 제가 4조 1항에서 또 봤던 거는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직공계급의 선봉대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보통 보면은 아기들의 시각이 순수하다고 하잖아요. 네. 저같이 법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보면 이게 직공계급의 선봉대라는 게 약간 그 다른 것보다 직공계급을 앞에 둔 거 아닌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직공계급은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낫과 망치 그렇죠. 노동자들을 우선시하는 거다. 맞는 말인가요? 다른 뭔가 지식인들보다 이걸 더 우선시하기. 왜냐면 공산주의랑 사회주의 정권이랑 특히 사회주의가 그랬죠. 왜냐면은 기존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그 공산권 국가들이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레타리아 계층을 위한 네. 그거였기 때문에 뭐 우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 더 넘어가서 이제 또 5조가 5조. 재밌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네. 베트남 영토에서 함께 사는 모든 민족의 통일 국가다. 국가다. 통일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네. 그리고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평등을 하고 뭐 차별하지 말라 얘기가 있고 또 재밌는 게 이게 있어요. 또 각 그렇죠. 민족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렇죠. 그러면서도 각 민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뭐 풍속을 지킬 권리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국가는 그 소수민족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이게 되게 재밌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민족이라고 배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배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치면은 뭐 이거 민족을 따지는 건 왜 그런 거지? 국가를 만들 때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럼 다른 민족인가? 아 그러니까 정통성인가 뭐랄까 그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 제 생각인데 약간 그 민족 뭐랄까 단결 그 파워를 뭐랄까 그 네. 좀 고취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우리는 약간 좀 그 한민족에 얘기 어릴 때부터 강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은 5조 3항에 보면 국가적인 공동어는 베트남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소수민족이 많이 있으니까 모국어가 뭔지를 딱 박아놓은 거죠.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하잖아요. 보면은 베트남의 신분증,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을 보면은 그 민족, 어떤 민족인지를 적는 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비엣족인지 낀족인지 아니면 뭐 몽족인지 떠이족인지 적는 게 있어요.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저희 친구가 또 베트남 사람이랑 결혼하잖아요. 근데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북의 혈통사이기 때문에 아빠의 민족 종속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가 만약에 몽족이면은 아들이 엄마가 띵족이어도 몽족인 거죠. 그럼 만약에 저희 친구가 베트남 와이프랑 결혼을 했어. 한족이야? 애를 낳으면은 전톱 거기 전 민족란에다가 영화에 한국이라고 적나? 모르겠어.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아 조만간에 보게 될 거니까 우리가. 조만간에 볼 거야. 축하한다 친구야. 아,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네. 경우는 확실한 거는 베트남은 다민족 국가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죠. 54개 민족이 있고 네, 이 그럼- 개수가 중국과 똑같다고 하죠. 아 재밌어요. 네. 왜냐면은 한국 사람은 저도 한민족이라고 안 믿거든요. 지금은 아니죠 이제. 장동건 씨랑 특히 우리랑 같은 민족이야. 헌혈이에요? 아이고 종이 다르게 생겼잖아. 원빈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외계인이 내려왔는데 네. 그 장동건 씨랑 원빈이랑 우리랑 딱 보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라고 보겠지. 다른 민족으로. 역시 잘생긴 종족, 못생긴 못생긴 종족. 민족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뭐 다민족 국가를 인정하고 네. 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포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헌법 내에 또 네. 5조 내에 적혀 있네요. 그래서 또 6조 같은 경우는 뭐 국가 권력을 행사한다. 뭐 네. 대표 민주, 직접 민주에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거죠. 이제 그 뭐 정치기관 국회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이제 그 뭐랄까 그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뭐 투표권 얘기도 나옵니다. 7조 보시면 7조를 보시면 국회 대표 및 인민의회 대표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진행한다. 굉장히 민주주의적이네. 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뭐. 네. 8조 넘어가 보면은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하며 헌법과 법률로 사회를 관리하고 민주 집중 원칙을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 집중 원칙이 뭔가요? 뭐 민주적으로 살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겠죠? 말이 어려워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아, 아니 사회주의 국가라면서 민주주의래. 그래서 일단 또 8조 2항 보면은 또 재밌는 게 뭐 관료들의 뭐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국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이 있죠. 있죠. 네. 그 헌법 조항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베트남 없어. 왜냐면 여기는 일당 독재이기 독재니까. 때문에 그 당을 따라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이게. 네, 보면 여기 보면은 인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민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작태와 부정부패를 강력히 방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부정부패에 대한 헌법의 의지를 저는 보는 굉장히 좀 의지만. 아 웃죠 이런 거 보면. 아 이게 네. 헌법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 나라가. 그럼 뭐 그냥 이제 그냥 야, 뭐. 무법천지야 무법천지. 근데 지금은 점점 이게 지켜져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맞아요. 좀 근데 이것도 저는 좀 무섭게 생각해요. 요즘에 좀 파워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날아가잖아요 베트남에 지금. 그렇죠. 목이 훅훅 날아가죠. 쿵쿵 날아가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부정부패라든지 요거를 명분 삼아 가지고 당에서 날릴 수 있는 거야 누군가들을. 그러니까 그막 수단으로 쓰이는 쓸 거죠. 수도 이게. 있지. 네. 난 저 그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 이게 그래서. 왜냐면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닌데 이 나라가. 네. 굉장히 요즘에 또 깨끗한 사회 만들겠다고 열심히 살더라고 사람들이.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좀 그런 수단으로 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조항들이. 구조인데 네. 구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베트남 조국전선은 정치 연맹의 조직이며 정치 조직, 각 사회 정치 조직, 각 사회의 계급의 대표, 각 계층, 각 민족 및 해외 거주 교포의 자원 연합이다라고 해서 조국전선에 대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이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예. 조국전선이 뭐냐면은 굉장히 이름부터가 좀 뭔가 강해 보여. 멋있잖아. 이거 베트남어로 하면 뭐냐면은 조국. 맞전 똑곡이에요. 어. 맞전 똑곡. 영어로 하면은 the fatherland of something something. 영어로 뭐냐면 파더랜드야? National Fatherland Front of Vietnam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멋있어 이거 이름이. 세 보이는데? 한국 베트남어 영어가 다 멋있어. 강해 보여. 이게 뭐냐면은 네. 헌법기관이래요. 맞아, 먼저 맞아. 말씀드리면 이게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베트공이잖아요. NFL인가? 그렇죠. 아, 얘는 맞나? 맞아. 내셔널 제 기억이 안 하여튼 난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베트남에서 자원에서 이렇게 그 해방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선행 조직 맞아요. 모태로 삼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친정부 성향을 띠고 있고 공산주의 및 좌파 민족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고 돼 있고 역할은 뭐냐면은 국회 법안 상정, 그다음에 의원 후보자 지명, 그리고 국가기관 감시, 전 국가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이 있다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은 각 당의 대표, 그다음에 감사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하고 베트남 권력 서열로 봤을 때는 서기장 1등, 주석 2등, 총리 3등, 국회의장이 4등인데 그 다음 5권력 정도로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조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이런 조직이 이거를 헌법에 박아놓을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요. 굉장히 파워풀한 조직이죠. 이게. 근데 최근에 제가 베트남 이런 국가의 관련된 사람들이 한국에 연수 가는 일을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전 해당 사항 없는데 항상 이렇게 가는 무리에 이 조국전선 멤버가 한 명 씌어 있어. 아 그래요? 어. 왜 가는 거지? 조국전선은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감시하러 가는 거 아니야? 전선놈들. 씨. 그러면 이제 헌법 내에서도 조국전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조국전선은 전 민족적인 전통적인 대단결을 집합하고 발휘하고 민주를 행사하며 사회 일체감을 증진시킨다. 사회를 감시하며 비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까불면 다 날리겠다는 얘기지 애들이. 그렇죠. 이런 좀 이상한 집단이 있다는 게 저는 좀 놀랐어요. 베트남이 진짜로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구나라는 걸.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이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의 예. 정체성을 인정하는 뭔가 기관을 당에다가 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냥 뭐 생각만 이렇게 그리고 해봤습니다. 또 뭐 구조 2항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또 뭐 노동조합 얘기가 바로 나와버리죠. 또. 네. 노동조합, 농민협회, 공산당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또 뭐랄까 그 인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노조의 힘이 세다는 게 바로 뭐 구조 정도에 대해서 노조 얘기가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뭐 그 베트남 조국전선 아저씨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해서 잘해보자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법에 따라서 활동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믿진 않습니다. 또 10조 같은 경우를 보면 또 얘기가 나오죠. 이제 또 계급주의. 아예 또 그 노동계급과 노동조합 얘기가 딱 나오면서 이제 확실히 그 또 한 번 느끼지만 또 사회주의 헌법이라 느끼는 게 노동자 얘기들이 바로 나오니까 네. 노동자들이 이제 뭐랄까 노동조합 얘기가 나오면서 권한과 이익을 보호해서 그래서 또 베트남 같은 경우 노동법이 힘이 세다는 이유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근간이 여기 있기 예. 때문에. 진짜 궁금한 게 또 요새 최근에 한국에서 말 많았던 노동과 근로의 차이를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노동을 뭐 근로를 바꾼다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 노동은 좀 뭐랄까 어감이 안 좋잖아. 근데 노동이 더 뭔가 이렇게 신성한? 신성시되는 느낌이 있고 근로는 뭔가 그냥 이렇게 돈벌 모르겠어. 다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노동이나 근로나 뭐 나돈 때문에. 그런가? 11조를 보시면은 네. 또 이게 좀 뭔가 멋있어요. 베트남 조국은 아, 신성하며 이게- 불가침하다.
이거 킬러 조항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뭐예요 이게? 두 번째 봐요 11조 2항을 보면은 네.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과 영토에 반하고 네.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 건설과 보호 사업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엄하게 처벌된다. 이게 아. 뭐냐면 개념 날라간다는 얘기야.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뭐냐면 헌법에 명시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베트남 정부에 네. 반항한 놈들은 날아갈 수 있다, 불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명시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계속 지금. 통일이라는 말도 계속 나오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두루뭉술하게 하면은 그런 얘기인데 뭐 직접적으로 그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은. 개기면 개기면 죽는다. 날아간다. 이거 헌법에 박아놨어 얘들이. 네. 12조 항을 보시면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독립, 자주, 평화, 우위, 협력, 발전을 위하여 관계를 다양화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유엔의 헌장과 각종 국제 조약을 준수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의 국가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북한 헌법도 이런 게 있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 유엔 뭐 이런 국제 헌장, 국제기구 뭐 한다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대한민국 헌법을 제가 이렇게 싹 훑어봤는데 그 대한민국 헌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있었나? 한국 헌법에. 나 좀 기억이 안 나. 5조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그 얘기잖아. 시각적인 문제를 부인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 뭐 국제조약 같은 얘기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국제법규가 이제 국내법과 동일한 조항을 가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13조에 보시면은 이제 베트남 국기가 어떤 국기인지 보통 회사의 로고와 CI를 규정하는 이런 문서가 있는 것처럼 국기에 대해서 그리고 국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13조 3항에 보시면은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는 진군가다. 그다음에 국경일은 1945년 9월 2일 이다. 독립선언서다. 그리고 5항 사회주의 공화국의 수도는 하노이다. 이렇게 헌법 내에 이런 국가 뭐 이런 걸 다 규정하는 게 있어요. 한국 헌법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없어요 한국에. 네. 그래서 예전에 뭐 그 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도 헌법에 없으니까. 가능한 거죠.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노이라고 박아놓은 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통일되면서 하노이가 못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바꿀까봐 약간 탁 먹어놓은 게 아닌가. 호치민으로 바꿀 수 그거는 있을까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왜냐면은 또 많지 않습니까? 또 이게 또 예전에도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도 호치민이나 남북 간에 또 사이도 안 좋고 약간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영향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여기를 메인으로 박아버리자 해서 헌법에 넣었다고 저는 제가 볼 때 생각하는데. 나중에 만약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치면은 네.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딱 박는 게 있을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평양으로 바꿔버릴까봐. 어디가 더 좋을라나? 서울이 좋나? 서울이 좋죠. 그렇죠. 평양에는 스타벅스도 없고 뭐. 버킹도 없고. 버킹도 없고. 맞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1장을 넘어가지고 2장 인권, 국민의 기본권 및 의무장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대한민국 똑같이 제 2장에 네.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같아요. 92년도 헌법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5장에 있던 내용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헌법 개정이 되면서 올라와가지고 이게 네. 뭐냐면은 좀 국민의 뭐랄까요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고 이제 또 뭔가 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걸 좀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네. 5장에서 이걸 2장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이게 여기서는 공민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네. 공민이 뭔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공민이 뭔가, 공민권이란 무엇인가.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고요. 시민권하고 굉장히 유사한 말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비슷하게 쓰이지만 시민권은 이 국가를 상대로 했을 때 시민의 그런 소극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반면에 공민권은 참정권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권리 나타내고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공민이 또 재밌는 게 15조를 보시면 네. 공민권은 국민의 의무를 분리하지 않는다고 이게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죽어도 그 의무가 따라간다는 얘기죠. 저희 저 한국 사람들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뭐 납세 의무, 뭐랄까요 뭐 국방의 의무, 4대 의무. 네.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국민으로 살고 싶으면 이 네 가지 의무를 지켜야 된다. 무조건 포기할 수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간다. 아, 그래서 의무랑 그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면 무조건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의무를 지킨 놈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는 이제 그거를 이거 보시면 이제 국민의 의무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제 그 내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5조 2항에 보면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네. 그래서 또 3번에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국민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그러니까 무조건 의무를 해라. 네. 라는 게 지금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게 국방 의무 하고 납세 의무 하고 네. 노동할 거 하고 무조건 그래야지 베트남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 보면 또 나오잖아요. 또 나온 게 뭐 이익 침해하지 마라, 국가 이익에 어긋나는 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좀 신기하잖아요. 이거 나 이상하다 보거든.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 이런 것도 그냥 하지 마라 라는 거를 그냥 바로 그냥 헌법에 명시를 해놨다. 대한민국 의무가 4가지가 있죠? 있죠, 대한민국. 뭐뭐뭐뭐예요? 그 뭐죠, 그 노동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의무, 교육도 의무였나? 교육의 의무. 아, 교육은 아닌데? 3가지인가? 아,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법도 사법고 준비하시면 아이, 아침에 머리 안 들어가지고 아침밥을 안 먹어가지고 지금 제가 탄수화물이 부족합니다 지금. 머리가 안 들어가서. 예, 17조를 보면은 네. 굉장히 재미있어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공민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자이다. 재미는 없나? 그리고 보면은 17조 2항 베트남 공민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에서 추방되어 다른 국가에 인수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17조 3항이 재미있는데 제외 베트남 교민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 그리고 18조로 보면 계속 따라 나오죠 그 얘기가. 네. 제외 교민이랑 베트남 민족은 분리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는 뭐 그 해외 거주하는 교민들을 보호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볼 때도 그거. 이거 맞아요. 예전에 전쟁 끝나고 많은 보트 피플들이 엄청 많이 나갔어요 여기. 네.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런 사람들로 다 보듬기 위해서 이제 이걸 넣은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보트 그- 피플이라고 하면은 베트남 공화국, 남베트남이 패망할 때 갈 곳 없어진 남베트남 상류층 그리고 그때 살고 있던 화교, 몽족, 친미파, 네. 반공주의자들이 밀항하거나 추방당한 거를 얘기하는데 80년 중반까지는 계속 이렇게 보트 피플이 많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86년 도이모 이후에 좀 줄어들었고 초반에는 배신자 취급받다가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보듬어야 되는. 보듬고 끌어안는. 왜냐면은 저 베트남이 요즘에 젊은 CEO들 네. 이라든지 뭔가 젊은 성공한 사업가들 보면은 그 출신들이 되게 많다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어를 플런트하게 하고 넘어와가지고 영미권 국가에서 네. 이제 일하던 그 예전에 보트피플 2세들 3세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다시 이제 그 많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돈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베트남 내에서도 좀 사회적으로 좀 뭐랄까 그 잘 나간 사람들로 좀 많이 인식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재밌게 봤어요, 사실은. 최초의 보트 피플에 대해서 아시나요? 누굽니까? 그 천년 전에 이제 이용상 왕자가 아, 이시 왕조가 무너지면서 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저기 어디야 어디? 화산. 화산이요? 아니지 대한민국에 볼케이노. 자랐고 거기 그때 왕이 화산에다가 살아라 그러면서 왕 이렇게 자리해주고 해서 화산 이씨가 아. 최초의 보트 피플로 알려져 있죠. 화산이야? 그래서 2010년도가 이제 하노이의 네. 정도 1000년 기념 행사였는데 그때 이제 그 화산 이씨 후계자한테 그랬대요. 화산 이씨 종친회한테 그때 보트 타고 갔으니까 이제 기념적으로 아. 보트를 타고 한국에서 와줘라. 말도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왔다는 설이 있고 화산 이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베트남 사람이 갔었던 거였기 때문에 화산 이씨가 베트남에 오면은 이게 그 베트남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줍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굉장히 힘듦을 겪잖아요. 비자도 뭐 필요 없어? 법인 설립하고 이런 거 할 때 베트남 사람하고 동일한 대우. 그리고 아, 그래요? 베트남이 외국 사람들한테 시민권 안 줍니다. 안 줘요?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경우에 시민권 주고. 지금 보고 계시면 이제 그 이창근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화산 이씨 정치인회 출신이신데 아, 다낭에서 사업하시다가 뭐 지금은 베트남 시민권 얻으시고 여기에 그런 관광 대사 아 그래요?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관광 대사라는 것을 이제 역임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최초의 보트페플의 그 후계이신 거죠. 아, 나도 이신데. 넌 무슨 이씨야? 나는 공주 이씨. 동주 이씨? 공주. 공주 이씨? 그러니까 그래요. 화산 이씨 아니면 젠장. 정선 이씨시면은 정선은 또 뭐야? 화산 그 파가 2개입니다. 아, 정선이야? 베트남계 파가 아, 제가 그래? 알기로 화산 이씨는 확실하고 정선 이씨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래? 두 군데 맞습니다. 정선이 씨? 네. 정선이 씨는 개구먼 아닌가? 아이 왜 이래? 안 맞춰봤지. 아 그래요? 네. 아, 일단 뭐 계속 보시죠. 네. 20조 보면 현행 보면 20조 1항 모든 자는 신체에 관하여 불가침 권리를 가지며 건강, 명예, 네, 인품은 그래서 뭐- 법률로 보호를 받는다. 이거는 뭐 흔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랄까 그 자신의 생명과 이런 거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또 21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생활 보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개인의 비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는 재밌는 게 여기 보면 20조 3항에 보면은 네. 신체를 기증할 권리가 있고 뭐 이런 맞아요. 그 의학 시험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한국 헌법에 없는 거 아닌가요? 없어요, 이런 약간 얘기. 이건 민법 정도에 있을 것 같은 아. 내용인데 여기 헌법에 명시돼 있네요.
옛날에 이거를 뭐 많이 했나? 동의 안 받고 많이 했나 본데. 그러니까 이거 불법으로 여기에다가 이거 막 하니까 일부러 헌법에다 이렇게 탁 박아놓은 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뭐 21조 같은 경우는 뭐 정보 사생활 뭐 정보 정보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이런 얘기 있고 네. 그리고 22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주거의 권리죠. 한국으로 그렇죠. 치면. 주거 이전의 권리 뭐 이런 네, 거가 뭐. 아닌가. 그리고 이제 23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국으로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네. 뭐 이제 운신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네. 언급을 했고 24조가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내용인데요. 이 모든 자는 신앙, 종교의 자유를 가져 어떠한 종교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모든 종교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국가는 신앙,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며 보장한다. 아무도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신앙, 종교를 이용하여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베트남의 헌법에 종교에 대한 내용이 없는지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저는 들어왔는데 제가 헌법편을 준비하면서 베트남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게 종교의 자유가 내용이 있지만 그 상위 헌법 조항에 국가의 그런 존재를 위협하는 애들은 목을 딸 권리가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24조 3항을 보면 마지막 조에 네 신앙 종교를 이용해서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이상한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종교 좋긴 좋은데 네. 괜히 종교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좀 날아간다. 또 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신기하네요. 또 집회 결사. 여기 보면은 저도 신기했던 게 25조를 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여기 보면은 공민은 언론, 신문, 정보 접근, 집회, 결사, 시위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권한을 수행하는 것을 법률에 규정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에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볼 때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예. 언론의 자유는 없는 걸로. 왜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에 따라 움직인다잖아.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자 우리나라는 뭐 언론의 자유가 있는 국가다라는 식으로 했으면은 언론의 자유가 될 건데 뒤에 보면 또 이상한 조항이 하나씩 들어가요. 이게 보면 네. 법률에 의해서 수행된다라는 얘기는 그게 이제 규정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법률이 이제 그 언론 통제 지침이 있다면은 지침이 이제 언론 통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하여튼 보면은 제가 베트남 직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베트남에는 반정부 성향, 한국으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 조중동쯤 되는 이제 그게 반정부가 됐죠. 반정부를 표현하는 이거 약간 맛있던데. 아 맞아. 이제 거기가 반정부가 됐지. 아 맞잖아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최근만 해도 안 그랬는데 맞아, 거기가 반정부지. 그런 성향의 신문이 단 하나도 없답니다. 네, 무슨 뭐 베트남 보면 많이 보는 신문지 뭐 전치 맞아. 뭐 이런 신문도 있고 베트남 포스트 뭐 많이 있는데 모든 게 다 보도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친정부 성향이라고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에서 막 신문을 봐라. 그래서 신문을 볼 때 언론의 이런 중립성을 갖기 위해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봐라 하는데 제가 물어봤죠. 이쪽 저쪽이 있냐? 다 이쪽인데 뭐 이쪽 저쪽이 있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아. 그 전 정부도 반정부였는데 네. 요번에도 반정부가 됐고 맞아요. 저는 전에도 반정부였어요? 그 우리 그 깜빵 가신 분 날린 게 조선일보에서 터진 거잖아. 근데 이게 막판에 위험하니까 그랬지 초창기에는 또 안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아니요 그 몰라요 그 옛날 날아가신 이유가 모르는데. 그 우리 그 박 전 아, 대통령 태블릿 관련해가지고 그때 터친 게 그 조선일보가 처음에 깠잖아 그걸. 그랬던 것 같아. 그 박씨 박 전 대통령 이 조선일보한테 까부니까 네. 조선일보가 소스 흘려가지고 그게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거.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그냥 법률에서 규정되는 법률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언론 신부 이제 뭐 결사 자유 같은 경우가. 그렇죠. 자유가 있는데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네, 재밌는 얘기예요. 26조에 보면 남녀 평등을 성평등을 금한다. 성평등을 금하는 게 아니라 차별행위를 금한다라고 또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남녀 평등 사상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경향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그 옛날 전쟁이 끝나고 남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네. 여성들이 약간 뭐랄까 그 참여를 많이 했죠. 뭐 사회 활동에 대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70년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사회 참여를 활발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언급을 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조항 같아요. 2%는 베트남에 남녀 차별이 있다고 봅니까? 있지 않나? 약간 나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사실 조금 있다는 게
남자들이 논팽이가 많아. 남자들 눈빛이 진짜 많아요. 많아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역차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그 스테레오타입의 그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 뭐랄까 그 남자들이 논팽이가 많아가지고 그냥 남자와 여자의 좀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자들이 일을 훨씬 잘해요. 맞아. 그리고 여자들이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집에서 집안 살림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음. 보면 여성의 그런 사회 진출은 굉장히 활발한 편이라고 볼 수 맞아, 있겠죠. 맞아.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여자들이 남자들이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하다고 해야 될까? 관대한 건 아니지. 싫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생각했을 때는 바람을 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약간 좀 그런 차별주의적인 발언이 되면 안 되는데. 아니 왜냐면은 그 서로 박수도 양쪽 손 이게 뭐 양손이 다 있어야지 손뼉이 그렇죠. 맞는 거잖아. 약간 박진영 마인드인가? 옛날 그렇지. 박진영이 이를테면 우리는 부부 사이에 서로 뭐 편하게 연애도 하고 뭐 하자 했다던데. 왜냐면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 생각해 보면 남자가 바람을 많이 피는 건 맞는데 네. 남자도 누군가를 만나잖아. 그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여자분들도 약간 좀 많이 피지 않냐 바람을. 그러니까 보면 이 남녀 평등은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네. 이 가정에서는 또 가부장적인 권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 공장에서 일할 때 보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얼굴에 멍들어서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넘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남편한테 아 그래? 맞아서. 심지어는 제가 회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저의 페어웰 파티였어요. 근데 페어웰 파티에서 이제 떠나기 위해서 식당에 갔는데 네. 어떤 직원이 계속 막 전화 받으러 나가고 쫄아있던데 갑자기 남자가 들어오더니 네. 멱살 끌고 가가지고 싸대기를 앞에서 사람 엄청 많은 데서 막 왜 갈기는 거 때려? 왜 때려? 왜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돼? 외관 사람들이랑 밖에서 노냐 뭐 이런 거 같은데? 아 진짜? 하여튼 미친놈들 아니야. 가부장적인 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 그거 맨날 논팽이 짓 할 건데 그것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이거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공장에서 일을 해도 그렇고 지금 사무실을 해도 그렇고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맞아. 여자들이 다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죠. 남자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나? 근데 친구가 시던 답변에 남자들은 택시 운전한다. 카페에 있다. 카페에서 그 짜다 마신다. 짜증 마신다. 야, 그런 거 많아. 되게 여기서 좀 이상한 게 그 밤에 그 약간 뭐죠 그 노래방 많은 골목으로 가면은 네. 그 노래방 근처에 네. 그 남자들이 오토바이 타고 있다가 네. 그 이제 아가씨들이 나오면 걔들 태우고 막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예전에 한번. 남편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니까 약간 기둥서방처럼. 그러니까 그 노래방에서 여자애들은 남자랑 술 마시면서 돈을 버는데 걔들은 하루 종일 그냥 걔들 돈만 쓴대. 여자애들이 벌어온 돈 가지고 카드 치고 이거 하고. 근데 양아치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실제로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남녀는 평등하다. 결론은 평등한 것 같은데 평등하다 좀 뭐가 이상하게 평등하다. 사회적으로 유교적으로는 좀 아직도 가부장적인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도 뭐 정치 같은 것도 보면은 여자들이 좀 많이 네, 참여하죠. 여자가 국회의장도 하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투표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게 뭐 재밌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무고죄 이런 거는 또 한번 얘기가 나오네요. 30조 보니까 30조 사망을 보면은 무고죄에 대해서는 언급한다 이제 이런 거죠. 무고죄가 뭐예요? 죄가 없는데 신고하는 건가? 그건 그 이제 약간 그 엄사장 먹이려고 이제 없는 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엄사장이 그 불교를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절에 갔다고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이거를 떠드는 거지. 안 갔는데도 안 갔는데.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목사님이 갈 거 아니야. 너 절에 갔냐 이제 이러면서 나는 간 적이 없다. 이게 무고죄잖아요. 그래서. 예. 한국 요즘 이때 말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무고죄 뭐 청원한다는 둥 말한다는 둥 말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그 미투 때문에 좀 그랬던 거 네, 맞죠? 미투에 대한 반작용 오는 사람들이 무고죄 없애자면서. 네네네. 근거가 없는데 뭔가 그런 성적인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돼? 큰일 나요. 애매하잖아요. 네, 큰일 여자가 나요. 그런 당했다고 수치심만 느껴도 이건 뭐 죄라며? 예. 그러니까 물론 뭐 나쁜 사람이 많긴 한데 그걸 악용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게 31조에 나오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 너무 뻔한 얘기니까 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 같은 경우 이제 뭐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일사부재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같은 죄로 두 번 처벌을 못 받는다.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 사장님이 사람을 때려서 빵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네. 이제 같은 죄로 두 번을 처벌 안 한다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게 옛날에는 있었다는 거지. 한번 깜빵 갔다 왔는데 옛날에 그 죄로 똑같이 또 처벌받는 걸 금지한다. 그런 거 이제 뭐 있었고 뭐 변호사 쓸 수 있는 권리 뭐 이제 이런 얘기 쭉 나오니까 보면 되고.
32조가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제 뭐 그러니까 소유권, 상속권.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라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경험의무자 같은 사람 없다 생각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인식 자체가 상속권과 소유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법률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이제 약간 시장 경제적인 이제 성격을 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소유권 개인의 소유권 인정한다는 얘기니까. 재밌는 게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50년 임차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 외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부동산이 넘어가게 되면은 50년 중에서 20년을 쓰다가 넘기면 30년밖에 안 남아. 맞아. 근데 그거를 다시 베트남 사람이 인수를 하면은 연한 초기화, 그 다음에 영구, 맞아. 판매하기 전까지 뭐 이런 게 있고. 그 대신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32조 3항을 보면 네. 국방, 국가안보, 국익, 비상사태, 재해 방지 등을 이유로 매우 필요할 경우 국가가 강제 매입이 지용이 가능하다. 네. 아 이런 거 보면 무섭죠 아직까지도. 무섭죠. 킬러 조항. 아 킬러 조항 이런 게 진짜 킬러 조항이야. 네, 이거 자유를 주는 것 같다가 마음에 안 들면 뺏어올 수 있다. 예. 뭐또 33조 같은 경우는 경영 자유권.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식당 같은 경우, 회사 같은 경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35조를 보면은 근로, 직업, 업종, 직장 선택권이 있다. 휴가와 휴가 제도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미성년 고용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 나오고 36조에 보면은 결혼권과 이혼권도 나와 있어요. 이혼권은 좀 재밌었어요. 이혼할 권리가 한국에도 결혼권과 이혼권이 있나요? 이혼권은 없는 것 같은데 나 결혼권은 있고. 결혼할 그건 있잖아. 결혼할 권리 같은 게 있는데 아 네. 이게 좀 신기했어요. 이혼권이 있나 한국에? 그리고 보면 37조에 또 약간 재밌었어요. 보면은 아동, 청년, 노인별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서 분류해놨는데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정, 사회 보호, 보살핌과 교육을 받으면서 아동의 권리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를 엄금한다. 아동은 보호받을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고 청년은 학습, 노동, 오락, 체력 및 지식 강화 뭐 쭉 있으면서 창조 노동 및 조국 보호 사업의 선봉이다라고 네. 청년은 이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둥처럼 묘사를 해놨고 고령자는 국가, 가정과 사회 존중 보살핌을 받으면서 조국 건설 및 보호 사업에서 역할을 발휘한다라고 해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역할을 명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필요한가 제가 헌법에? 보기엔 헌법에 있을 만한 내용은 이건 아닌 아니고 것 약간 같은데 그냥 도덕책에 나오는 도덕책에 딱 그 생각이 내가. 이게 이유가 있을까? 내가 볼 때는 헌법에 따른 그런 각각 또 민법들이나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일반 그런 이게 나올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필요하지? 아 그래서 그런가 이게 뭐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 뭐 계급을 나눠 가지고 이제 그에 대한 역할군을 분류한 것 같은데 그 젊은 놈들은 일하고 늙으면 놀고 뭐 이제 이런 걸 정해놓은 건가? 개인적으로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거는 또. 그래서 뭐 일단 쭉 밑에 보시면은 또 뭐 과학 기술의 권리, 뭐 학습할 권리 이제 뭐 이런 거 얘기가 있죠. 교육의 권리 이런 거. 네. 42조에 본인의 민족 확정, 모국어 사용, 대화 언어 자유 선택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것도 좀 신기해. 맞아. 좀 확실한 약간 건 다민족 사회다 보니까. 진짜 그게 심한가 봐요 우리 네. 생각이상으로. 그리고 저는 44조에다가 밑줄을 쫙 그는 게 있는데 어썸하죠 이게 아주. 44조 공민은 조국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가장 중한 죄이다. 조국에 대한 반역이 뭘까요? 모르겠어. 이거는 슈퍼킬러 조항. 아주 날라간다니 그냥 한 방에 보낸다. 야, 네. 저는 이게 이걸 약간 뒤에 빼는 것도 좀 근데 또 의미는 있는 것 같고. 앞에 보면 좀 걸리는 게 몇 개 있었잖아. 네. 그걸 다 조국 반역으로 넣을 수도 있다고 이제 이런 거 그렇죠. 했어. 45조에 보시면은 조국 방위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고귀한 권리이다. 국민은 군사, 병역 의무를 다하고 전 인민의 국방 건설에 참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국방의 가라. 의무인데 네, 군대를 가라. 베트남에 현실적으로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군대 가잖아요. 군대를 가는데 이거 네. 돈 이거 한 200만 동, 300만 동, 넣으면 10만 원, 20만 원만 찔러줘도 뺀다나 그 뭐 명단에서 하는데. 이름을 탁 지어준다는 뭐 그런 얘기 말이 들었었죠. 있죠. 베트남에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대학교를 가면은 군대 면제였죠. 군대를 면대해주는 법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학생도 군대를 간다. 근데 실질적으로 베트남의 국방의 의무가 시행되는 현실을 보면은 도시, 5대 도시 정도, 하노이, 뭐 호치민 이런 도시에 있는 대학생들은 군대를 안 가고 대부분이 그런 우리가 꾀라고 표현을 하죠. 도시가 아닌 그런 시골에 네. 있는 청년들이 우리로 치면 딱 그거 같아. 그 입수 줄이려고. 맞아. 먹는 맞아. 입 줄이려고. 군대 보내고. 가면 이제 어쨌건 먹여주고 월급도 조금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군대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그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 같은 경우는
돈 주면 좋은 데로 옮겨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돈 좀 안 갈 수도 있는데 돈 좀 좋은 데 가는 건 당연하지. 예전에 그 같이 일하던 형님이 네. 베트남 직원분인데 네. 한국말 좀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군대 얘기를 하니까 처음엔 약간 생각 없이 갔다가 좀 힘든 데를 가셨나봐. 네. 그럼 베트콩을 갔대 자기가. 콩 같다니 무슨 말이야? 그 무슨 보직 이름인 것 같아. 자기는 베트콩에서 일을 했대. 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좀 매기니까 좋은 데를 빼주더라. 사실은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2%가 의경 갔다 왔다고 했죠? 의견 갔다 왔죠. 그건 뭐 어떻게 지원한 게 아니라 저기 논산에서 빠진 건가? 저 시험 쳤습니다. 시험을 쳤어? 음. 무슨 시험? 언제 시험 쳤어? 그 의경은 시험 쳐요. 그 뭐 상식 테스트 이런 것도 하고. 아니 그럼 논산까지 간 거야? 아니면 논산- 근데 입대하기 전에 시험을 친 거야? 근데 입대하기 전에 시험 칩니다. 나 전경이랑 다른 건가? 전경은 차출이고 의경은 전경이 행안부 소속인가? 하여튼 국방부 소속이 아니죠. 의경은 의경은 그 경찰. 훈련소 딱까지만 국방부 소속이고 네. 훈련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행정안전부 소속이 되고 행안부 이제 딱 전역하고 예비군 되면 다시 국방부 소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네. 시험 쳐서 갔습니다. 어떻게 좀 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저는 편하게 했죠 군대. 휴가도 많이 가고. 그거 안 해가지고 나이가 많을 때 군대 가다 보니까 또 뭐 장점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어린애들한테 존댓말 써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존중받는 좀 그런 좋은 이게 점. 한두 살 많으면은 애들이 무시를 할 건데 그렇죠. 이빨 많으니까. 나이가 막 꽤 많아 버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근데 김보성 플러스 조승우 닮은 사람이 옆에 딱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뭔 소리야 자꾸 이상 소리 해가지고. 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 3장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기술 및 환경. 복잡한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또 보면은 베트남의 정치 체제 아까도 뭐 저희도 댓글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원화가 돼 있죠. 정치는 사회주의 네. 따른 대신에 아예 그 시장 경제를 따르고 있죠. 경제 체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51조 1항에 보면은 베트남 경제는 소유 형식, 경제 구성이 다양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 경제이다. 라고 돼 있어요. 아주 좋은 얘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제 가려고 하는 모델이 베트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 경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이 베트남이 긴장을 많이 한대요. 왜냐면 옛날에 우리 컨퓨시우스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 아닌가? 그 나도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했죠. 그 네. 북한이 넘어가면은 베트남 위기라고. 그렇죠. 왜냐면 인건비도 싸고 맞아. 다 이게 중국과 가까운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베트남이 반사이익을 봤던 것들을 다시 놓치게 되니까. 그렇죠. 좀 그런 위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51조 3항을 보면 또 나오죠. 합법적인 자산은 국유화가 되지 않는다. 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철저하게 시장 경제를 따르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사실은 뭐 공산주의와 그 자본주의를 나누는 가장 큰 이게 사유자산의 인정이냐 아니냐. 아니야, 그렇죠, 맞아. 근데 아까 전에 앞부분에 나왔던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압류할 수 있다. 그걸로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가능하다는 그건 얘기죠. 가능하죠. 예,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에 또 52조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경제가 시장의 규칙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 또 시장 경제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옵니다. 53조에 보시면 토지, 수자원, 광산물 자원, 해양 및 영공 자원 및 기타 자원, 그리고 국가가 공공 투자하며 관리하는 기타 재산은 전 인민 소유에 속하며 국가가 대표 소유자로 하며 동일하게 관리한다라는 말이 돼 있고, 54조가 우리가 또 많이 궁금해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토지는 국가의 특별한 자원이자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서 법률에 의해 관리된다. 조직 개인은 국가로부터 토지 양도, 토지 임대, 토지 사용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이게. 네, 토지를 개인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대권과 지상권이 복수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엄연히 분리가 돼 있죠. 그렇죠. 땅에 대한 권리와 뭐 이게 있는 베트남은 지대권은 없는 거래요. 없죠. 그 위에 올라간 건물에 대해서만. 건물 뭐 이제 기타 부동산이죠. 땅과 붙어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이제 권리를 인정받는데 그 대신에 땅에 대한 권리는 없다. 네, 그렇게 해서 토지를 양도, 임대를 받는 거죠. 이제 임대. 그렇죠. 50년. 50년 동안. 최근에 이제 중국에다가 99년 준다고 했다가 베트남 사람 스트라이크 일어나가지고 폭동은 라이엇이요, 라이엇. 라이엇이 폭동이지 분 다음. 그런가? 스트라이크는 파업이고. 아 그래요? 배움이 짧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토지를 개인이 소유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보면은 이제 토지에 대해서 또 킬러 조항
국방, 안녕, 국가 이익, 공공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와 같이 토지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국가는 국방, 안보 또는 전쟁 상태, 비상 상태, 재해 방지 임무를 실시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를 징발 수용한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무슨 그 행정법 교수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토지를 왜 개인이 가지냐. 이제 베트남처럼 우리도 네. 이제 임대권을 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수업 네. 들으면서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논리가 뭐냐면 이제 그 국토를 어떻게 개인이 무슨 근거로 소유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요즘에도 막 말이 많았잖아요. 요즘 뭐 부동산 임대료부터 시작해갖고 막 그런 것들을 그게 다 한정된 국토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개인 소유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뭐 이제 베트남처럼 임대권으로 돌리자, 네. 토지 임대로 돌리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55조에 보면 이제 그런 돈 쓰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국가는 국예산, 국가 보유, 국가 재정 기금 및 기타 공공 재정 재원은 국가로부터 동일하게 관리되고 효과적으로 공평하게 사용된다라고 돼 있고 55조 3항에 보면은 국가 통화 단위는 베트남 동이다. 국가는 통화 가치의 안정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법이 있나요? 원화이다. 원화는 통화 가치 안정 이런 얘기는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예. 이것도 약간 그 달러 쓰일까봐 막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잠깐 이런 것 왜냐면은 또 돈이라는 게 그 네. 뭐랄까 이것도 박아놔야 되죠. 왜냐면은 그 화폐가 이제 다른 나라께 들어와 버리면은 네. 그 뭐랄까 그 좀 침해받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게 베트남 동을 명기시켜 놓은 게 아닌가. 그 뭐랄까 그 경제 자주권, 네. 경제 독립을 위해서.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달러를 또 무지하게 쓰잖아 또. 그렇죠. 달러 좋아합니다. 달러 좋아요. 달러 더 좋아해 자기 나라 돈보다. 일부러 베트남 통화 가치의 안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달러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달러는 믿습니까? 달러는 믿죠. 전 달러도 못 믿겠는데. 예. 달러 저는 엔화. 그래도 위안화. 하나 정도. 위안화도 아니 유로도 안 믿고 저는. 통화 가치 안정성 따졌을 때는 달러만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또. 그렇긴 한데 달러 자체도 이런 그 미 연방준비위원회 FRB가 찍어내는데 FRB가 이게 미국 소속이 아니라 개인은행이잖아요 거기. 그렇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음모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어쨌건 저는 그 로스차일드가 어쩌고 저는 금. 금이 확실하긴 하죠. 금은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한때 비트코인 살려고 하셨던 분이 왜 그러십니까? 아유 그냥 뭐 그냥 구경만 한 거지 개인적으로. 전 달러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또 쭉 넘어가가지고 58조 2항에 보면은 국가, 사회, 가정, 모자보건, 산하제한과 가족계획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베트남이 약간 후진국은 아니지만 후진국인가? 중진국 정도로 합시다 그냥.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 애를 막 그냥 되는 대로 낳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도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2명에서 3명 낳는 거 별로 없습니다. 진짜 시골 동네 아니면은 네네. 도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명 정도 나와요 근데 애들. 당간부 공무원이라고 하죠. 당간부 쪽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넘어가면은 뭐라고 해야 돼? 승진의 불이익이 생겨? 생깁니다. 진짜로? 진짜로. 산하 제한을 합니다 여기가. 맞아요? 네. 이상한 나라야.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산하 제한 뭐 얘기가 있기는. 네네네. 그리고 59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유공자에 대한 뭐 이제 우대 정책이 있다. 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뭐 이제 60조부터는 다 좋은 얘기들만 쭉 나오죠 이제 뭐. 그렇죠. 보면 여기가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네. 각 조항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60조에 보시면은 뭐 베트남 문화를 선진적으로 민족의 가치를 보존하고 뭐 이런 인류 문화의 정화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건설과 발전을 한다. 61조 보면은 교육 발전. 인민의 지식 제고, 인력 양성, 인재 부양을 위한 최우선의 국책이다. 62조가 이제 과학기술 발전하자. 과학기술이 최우선의 국책이다. 네. 그다음 63조가 환경보호하자. 보호하자. 뭐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냥. 그렇죠. 다 좋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장 같은 경우는 조국 방위다. 네. 뭐 이런 거죠. 군대 가라. 이게 또 많아요. 인민혁명공찰이네 공안이. 어디 있어? 67조 보면은 인민혁명공안 경찰. 정규 정예 공안 육성. 국가 안녕, 사회 안전. 그러니까 공안이라는 데가 있죠. 진짜 한국 경찰이랑 다른
공안이란 뭐랄까요 공안이 경찰이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한국 경찰 같은 느낌이. 아 그렇죠, 아니죠. 아니, 여기는 아니에요. 그보다 좀 높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다 그러더라고. 네. 약간 그냥 우리가 아는 피부로 느끼는 그 경찰이랑 공안이 다른 것처럼 그렇죠. 여기도 약간 뭐랄까요, 약간 정치적인 뭔 그런 색깔도 띄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한국은 경찰을 뭐라고 하죠? 짭새라고 짜바리, 짭새. 부르잖아요. 저희가 비하하는 발언이죠 이게.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의경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분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발언은 많은데 그런 여기는 공안을 굉장히 이렇게 무서워해. 무섭죠. 뭐랄까, 그 예전에 검사님이 경찰서에 온 적이 있거든요. 검사님께서 경찰서 오시니까 아유 경찰서장님까지 뛰어나오셔. 그냥 약간 보선발로 뛰어나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기억이 나요. 검사님. 근데 약간 그 여기서 공안이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사람들이 네. 보면. 그 되게 존경받는 직업이죠 여기서는. 그런 게 또 헌법에 있었네요. 공안이라는 얘기가. 그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네, 군대 가라. 군대 가라. 군대 가라. 착하게 살아라. 베트남 헌법이 총 11개 장, 그 다음에 12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번에 다룬 내용은 1장부터 4장까지 조항으로 보면은 68조까지 반절 정도를 다뤘고요. 네. 뒤에 5장부터는 베트남 국회, 그 다음에 6장으로는 베트남의 정치 국가 체제, 주석, 네, 정치 체제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건 좀 관심 있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다음 방송으로 네 넘기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트남 헌법 네. 첫 번째 방송은 여기까지 어떻게 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해주시죠. 정리가 첫 번째가 뭐죠? 중요한 게 정치제도 호치민 주석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됐다.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시장 경제를 띄고 네. 그 대신에 정치 체제는 그 사회주의를 띄고 있다. 그리고 땅은 국가가 소유한다. 임대다. 임대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통일이 중요하다. 아 통일이 되게 중요하다. 땅은 다 내 거다. 그렇죠. 베트남 사람들이 그 통일과 뭐랄까요 그 주권에 대한 네. 그 열망이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라는 거는 뭐 알면 뭐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은 다 중요하다. 그렇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민족 국가다. 아, 그렇죠. 그런 거. 이 정도만 뭐 알면 이 정도만 알면 베트남 헌법. 다 아신 거다. 그렇죠. 오늘 말한 얘기에 대해서 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죠. 언제부터 확신했다고. 저는 법적으로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법적으로 실패한 사람과 법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의 헌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까지 뭐 여름이 이제 한국은 좀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을이 되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교차 심하신데 뭐 다 감기 조심, 뭐 건강 관리 잘하시고 뭐 굿모닝 비엔남 헌법편 1편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그래. 네, 모두 듣는 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신 것 같아 이거는. 네. 아 정방이었어. 막상 편집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재밌을라나? 재밌게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굿모닝 비엔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비엔남.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